네, 이제 2주차 강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미시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의식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항상 추구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제 하에서 실제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이 사실은 금융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 하에서 어차피 일어나는 분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사실 봤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종의 금융에서 굉장히 미시적인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결국 이제 최적화 문제의 풀이였죠. 그래서 저희들이 극대화 극소값을 구하는 과정, 결국 이제 미분을 활용해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부분의 경제 현상이 다 그렇지만은 제약 조건이 다 주어지죠. 나름의 이제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라그랑지안 승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초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금융의 문제들을 갖다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법은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어떤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금융과 관련된 문제 의사결정에서 결국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효용을 극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컨슈머 티오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보아왔던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뭐 A, B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A가 애플, B는 바나나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득 하에서 우리가 사과하고 바나나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득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효용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상 이제 Y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내 컨섬션, 그러니까 내 애플에 대한 컨섬션,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에 대한 내 컨섬션,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이제 P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과의 가격, price of apple, 그 다음에 price of banana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산 제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내 소득이 Y라고 할 적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내 소비라고 하는 거는 내 소득의 범위 내로 제약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결국은 우리가 사과 값에다가 사과 소비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값에다가 바나나 소비량을 곱한 그 두 개를 갖다 합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사과에 쓴 돈과 바나나에 쓴 돈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두 재화에 투입한 내 말하자면 내 일종의 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으로서 어떤 그 예산이란 걸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어져 있는 사과값, 그 주어져 있는 바나나 값,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안에서 결국은 이제 내 그 애플에 대한 소비량과 바나나에 대한 소비량을 이제 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어떤 내 그 예산에 대한 제약을 결국 일종의 이제 직선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일종의 외생 변수로서 이제 놓고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나나에 대한 소비, 애플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그 소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X축과 Y축에 놓고서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선이라고 하죠. Budget Constraint Line 위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 소비의 양이지, 소비의 양이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주어져 있다 생각하니까. 결국 그래서 X축에 있는 게 결국 애플의 소비량 CA라고 볼 수 있고요. Y축에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애플의 소비량에 상응하는 바나나에 대한 소비량, Consumption of Banan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1차 함수와 같은 형태로 예산 제약선을 갖다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바나나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내 소득인 Y와 그 다음에 사과와 바나나 각각의 그 가격인 PA와 PB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과를 소비하느냐, 결국 CA를 갖다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바나나의 소비량이 정해지는, 말하자면 내 바나나의 소비량이 제약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결국은 예산의 제약 하에서 내가 실현 가능한 일종의 소비의 조합을 갖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애플에다가 만약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때처럼 바나나는 빵이고 애플은 오른쪽 끝으로 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애플을 갖다 내가 하나도 쓰지 않고 난 너무나 바나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애플 따윈 필요 없어. 그렇다 그러면 Y절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내 바나나의 소비량. 말하자면 내가 0끌을 해가지고 바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Y절편에 있는 바나나의 소비량이 결국 이제 그에 해당한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예산 그 제약 하에서 저희가 가격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Budget Constraint Line 안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재화가 두 개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서로 이제 약간 인터디펜던트하다 그러는데요. 상호 좀 의존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의존성의 어떤 정도 내지는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바나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애플 소비가 줄고요. 애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바나나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내지는 그러한 일종의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울기로서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재화의 상대적인 그 가격 비율, 그렇죠? 그래서 PB분의 PA로서 나타나는 이 기울기가 결국은 두 재화 사이에 우리의 어떤 소비의 조합을 결정하는 일종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내 이제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종의 기울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의 재화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둘 사이의 일종의 교환 비율,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그림에서 봤었을 때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그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무차별 곡선에 대한 학습도 하셨을 겁니다. 영어로 인디퍼런스 커브고요. 결국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과일로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데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바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 내가 일종의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어떤 조합을 갖다가 쭉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에 좀 약간 소비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혹은 바나나와 애플이 반반 섞여 있는 경우, 혹은 애플 쪽으로 좀 약간 내 소비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 그런 뭐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내 만족의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 내지는 다음 시간쯤에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그러니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의 효용이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소비의 절대 수준이 큰 상황, 결국은 그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큰 효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요. 무차별 곡선이 왜 저런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죠? 예컨대 이제 직전에 봤던 것처럼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다라든지 지금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컨벡시티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반대로 컨케이브하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좀 불룩하게 이제 오목볼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목하게 이제 확 뒤져버리거나 이런 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바가 되겠는데요.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재화 사이에 일종의 이제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 접선의 기울기로서 나타냈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그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찍어놓고 생각해 봤었을 때에 예컨대 사과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내가 바나나를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 혹은 사과를 하나 줄이게 되면 내 바나나가 얼마나 늘어날지, 동등한 효용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 그 동등한 효용 수준의 레벨 하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그 사과와 바나나 간의 교환의 비율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썩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뭐 요즘 고구마와 사이다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둘 다 싫어합니다. 어쨌건 예컨대 고구마만 막 목이 터지도록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이다 한 모금만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혹은 하루 종일 사이다로 배를 채운 상황인데 이제 약간의 곡기가 필요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고구마 한 쪽만 줘도 난 상당히 만족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어떤 사람의 심리, 결국은 내가 어떤 소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소비를 원하지 어딘가 특정 재화에 편중되어 있는 소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고 있는 무차별 곡선의 어떤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지금 방금 아까 사례로 돌아가 가지고서 뭐 고구마와 사이다 그러면 난 고구마를 하루에 하나를 먹건 열알을 먹건 100개를 먹건 상관없어요. 나의 소중한 고구마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이다 한 잔과 바꿀 수 있는 고구마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소비의 어떤 편중보다는 다양한 재화 간에 이렇게 고루 퍼져 있는 어떤 소비 상태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간단한 곡선이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얘기에서 벗어나 보면 우리의 그 인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행복을 규정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사실은 내가 행복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동시에 충족이 되어줘야지만이 사실은 내 행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금전적으로도 건강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 주위 사람들,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건강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무식해서 불행한지 행복한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간의 지식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뭐 혹은 내가 내 감정도 잘 조절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혹은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모든 걸 갖췄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반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은 고루 다 갖춰졌을 때만이 사실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0년 9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쯤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가을날의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느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어떤 그 결격 요소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복리나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그런 것이 이제 결국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약간 얘기가 멀리 왔으니까 얼른 또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차별 곡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컨대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 좀 보시죠. I1, I2, I3, I4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인디퍼런스 커브 1, 2, 3, 4예요. 그래서 I1보다는 I2가, I2보다 I3, I3보다 I4가 말하자면 좀 더 높은 효용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산 제약이 주어져 있어요. 예산 제약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 지금 D랑 E를 지나는 하늘색 직선이 내 예산 제약이에요. 그럼 여기 이 예산 제약 안에서 내가 사과하고 바나나를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점 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 C 같은 경우는 I1 곡선 위에 있는데 일단 뭐 효용의 수준 자체도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더 눈에 띄는 거는 그 예산 제약선인 그 하늘색 선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좀 더 쓸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력이 있음에도 충분히 쓰지 않아서 내 효용이 충분히 극대화되지 않은 경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I2 곡선상에 있는 D를 한번 볼게요. 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내 주어진 예산 제약선 위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D 포인트에서 내 어떤 소비가 그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예산 내가 다 쓴 거예요. 다 썼는데 I3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만족의 수준이 좀 더 떨어지죠. 그래서 효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I2보다 I3가 좀 더 우월한 어떤 선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점 D보다는 점 E에서 효용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산 제약선 위에서 그 일종의 그 무차별 곡선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제 점 2라고 한다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내가 내 효용을 최대한 끌어낸 것이 바로 점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점 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져 있는 내 예산 범위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내 예산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저블한 그런 솔루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그 같이 이렇게 정확히는 무차별 곡선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국 점 2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최적화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류의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주어진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서 내 그 무차별 곡선을 움직여 가지고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 그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가 접하는지를 찾아내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용함수에 대한 개념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혹은 내 그 웰스 부에 대한 어떤 효용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유틸리티를 따서 이제 함수 U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U of X라고 하는 어떤 효용함수를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세 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까지 봤었던 2차원 평면상에서 좀 표현하기엔 조금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재화 1에 대한 consumption 1, consumption 2, consumption 3가 있어요. 그럼 1, 2, 3 재화에 대해 가지고서 각각의 효용이 주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뭐 예컨대 뭐 짬뽕, 짜장, 볶음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봐요. 한 달 동안 중국집 가가지고 내가 음식 사 먹는데요. 어떤 조합으로 내가 사 먹어야 내 효용이 제일 극대화될까? 예컨대 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경우보다는 짬뽕 한 그릇 사 먹는 효용이 더 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볶음밥 한 그릇 사 먹었을 때는 세상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일종의 개인차를 다 지닐 거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러한 그 재화 하나를 정해놓고 걔 대비 이제 약간 선호가 존재하는, 프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특정 재화 대비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일종의 척도를 갖다 앞에다 놓고서는 이제 비율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내 나름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효용함수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뭐 내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최적화 기법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뷰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maximize my utility예요. 그럼 내 utility UC1, alpha UC2, beta UC3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코에피션트 주어졌다고 치고요. 컨섬션 1, 2, 3를 갖다 내가 어떻게 조합해야 나의 어떤 효용이 극대화될 거냐는 거죠. 물론 다다익선이긴 한데 아쉽게도 제약 조건이 존재해요. 어떻게? subject to y는 결국은 P1, C1, P2, C2, P3, C3 결국 아이템 1, 2, 3에 대한 내 어떤 그 예산 투하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예산이 내 어떤 인컴을 넘어가면 되지 않는 어떤 예산의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 다시 기술하게 되면은 결국 두 번째에 있는 저 L 로 표시되어 있는 저 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1, C2, C3의 어떤 그 소비를 갖다 구성할 때에 결국 라그랑지안 함수는 지금 보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결국 이러한 그 구조에서 라그랑지안 승수 안에 이제 저희의 어떤 그 예산 제약 조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태 하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찾는 어떤 최적의 소비가 있다 그러면, 야, 근데 그걸 이제 C1 스타, C2 스타, C3 스타. 근데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스타 붙어 있으면 얘가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포인트인데요.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소비의 조합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받아들고 있는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최적화 포인트를 내가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조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들는 거죠. 결국 라그랑지안 함수에 대해 갖고서 컨섬션 1을 변수로 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고요. 컨섬션 2를 가지고 또 미분하면 하늘색이 나올 거고요. 컨섬션 3를 가지고서 또 미분해보게 되면은 연두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C1, C2, C3에서 결국은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저러한 형태의 1차 조건들로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결국 이렇게 받아들고 있는 내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째려보게 되면 람다 스타라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라그랑지안 승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승수를 중심으로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씩, 첫 번째, 세 번째씩, 두 번째, 세 번째씩을 각각 묶어가지고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일종의 그 효용의 한계 대체율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내가 C1 컨섬션을 내가 이제 1번 제어에 대해서 C1 스타만큼 이제 내가 소비를 하고 있고, 2번 제어에 대해서 C2 스타만큼 내가 재화를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국 내 그 효용의 움직임을 전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U 프라임 C1 스타하고 알파 U 프라임 C2 스타하고 결국은 그 비율을 갖다가 결국은 그 1번 재화와 2번 재화 사이에 어떤 내 변동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내 그 효용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내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그 정도를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결국 두 재화의 가격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P2분의 P1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P2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P1의 가격, 결국은 일종의 상대 가격이 두 재화의 한계 대체율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과 3 재화에 대해서도 2와 3 재화 2, 재화 3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효용의 어떤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결국은 가격이 결국 내 어떤 효용을 갖다가 다른 재화와 비교하였을 때에 어떤 그 한계 대체율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어떤 척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찰입니다. 결국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효용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재화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본다고 했었을 때에 19세기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사실은 소비 최적화 문제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갖다가 처음 이제 지적한 어떤 그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근대 경제학에 있어 뭐 여러 위인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러한 그 개척자의 역할을 한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시간과의 문제,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뭐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시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은 시간 간의 선택이거든요. 최적의 선택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일종의 그 시간에 따라서 내 소비를 어떤 패턴으로 분포할 것인지,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시제 소비 선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intertemporal choice라고 그러는데요. 시간에 따른 초이스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화 아저씨나 원빈 아저씨처럼 뭐 나는 뭐 오늘만 살고 내일 따위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고려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빙 피셔의 관점이고, 이분의 이제 어떤 업적으로서는 효용함수라든지 일반 균형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의 개념들은 이제 이분이 다 제시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본과 투자, 이자
이자율에 대한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을 사실 우리 어빙 피셔 선생님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금론 수업이나 거시 같은 거 듣게 되면 이제 뭐 통화량이나 화폐 유통 속도, GDP, 물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 놓는 뭐 MB는 PY 이런 식들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액면이 아니고 저 명목과 실질 이제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셔 방정식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어빙 피셔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어빙 피셔이고요. 어빙 피셔가 어쨌건 이제 시간의 문제를 갖다 이제 경제학의 어떤 논의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파이낸스도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셔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갖다가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혹은 뭐 오늘의 소비와 내년의 소비로 봐도 좋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자율로 조절을 다 하면 되니까 시간까지. 어쨌건 이제 두 기의 소비가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에 시간을 감안해서 나의 어떤 효용을 바라본다 그러면 UC0는 오늘의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UC1은 내일의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의 효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베타라고 하는 건 이제 내일의 소비에 대한 일종의 할인 요소입니다. 결국은 그 대부분의 경우 사실 뭐 bird in a hand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면 뭐 이런 거 있죠. 왜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고. 그래서 당장 뭘 써버리고 이런 거가 사실은 좀 더 혹하지. 야, 좀 참아봐. 내일 더 좋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이제 타임 디스카운트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카운트 팩터로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그런 뭐 베스트셀러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내가 뭐 참을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뒤로 내 소비를 뒤로 미루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고 이제 이런 그 일종의 미스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파이낸스 관점에서는 뭐 항상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제 가격을 보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내 의사결정 안으로 다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베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의 소비, 내일의 소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갖다 포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를 나눠놓고서 이제 이걸 2차원 평면에 쭉 그려놓고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돼버려요. 내일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Y축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X축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도 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형태. 일종의 이제 컨벡시티가 존재하게 돼서 오늘에 몰빵을 하거나 내일에 몰빵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힘들다. 내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교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이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시간의 문제를 들고 들어와도 결국 이제 이러한 형태는 똑같이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시제 간 소비의 어떤 한계 대출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상황. 결국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그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음의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서 이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소비의 편차가 완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직되기 전에 맨날 라면 먹고 살다가 뭐 취직이 되면 맨날 소고기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잘릴 거 아니에요? 잘리고 나면 다시 라면만 먹어요. 이게 바람직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점들이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도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소비의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저거 어릴 때만 해도 무조건 아껴라였거든요. 나라의 기조 자체가. 그래서 뭐 저기 근검절약 뭐 표 대회, 뭐 포스터 대회, 뭐 웅변 대회 그딴 것들을 했었어요.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데 그땐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게 언제더라? 80몇 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이런 그 포스터 막 대회도 그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부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이 Y0, Y1으로 주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갖다 내가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S0, 세이빙, S0로 표현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 그 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수익률 내지는 뭐 어떤 은행 이자율을 갖다가 interest rate R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래 소비라고 하는 거는 그 소비가 일어나는 시점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결정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내가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일의 어떤 소비라고 하는 거는 내일의 내 소득에다가 오늘 내가 쓰고 아낀 게 있다 그러면 그놈이 이제 내일이 되면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새끼를 쳤을 거니까 1 플러스 R의 S제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결국 내가 이제 다음 기회에 쓸 수 있는 내 소비의 어떤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이 마지막 식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양변에 대해서 이제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첫 번째에 나타난 저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Y0라고 하는 거는 그 C0 플러스 S0로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S0를 갖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갈아 끼게 되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저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Y0 플러스 Y1 나누기 1 플러스 R. 그럼 C0 플러스 C1 마이너스 C1 나누기 1 플러스 R.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결국 오늘 내일 번 그 소득의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사실은 오늘 내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 소비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 수익의 총량 안에서 정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에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득이나 내일의 소비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디스카운트를 매겨 갖고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디스카운트로 쓰는 게 바로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오늘의 소비와 내년의 소비다 그러면 R이 이제 연율화된 이자율이었을 거고요. 뭐 하루짜리 이자율이다 하루짜리의 상관이었다 그러면 R이 이제 하루치 이자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시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예산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럼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결국은 내가 그 받아들게 되는 소득은 정해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내일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오늘 내가 얼마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제약되는 바가 있을 거고 결국은 그거의 어떤 종속 변수로서 주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독립 변수로서 C제로 오늘 내가 얼마나 써버릴까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내일의 소비로 이제 바꿔 끼워지게 되는 일종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뭐 애플 바나나 사례와 비슷하게 사실 이제 주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걸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종의 예산 제약 하에서 내가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죠. 내 효용을.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인터템포럴 그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시제간 예산 제약이 있을 때 내 효용의 극대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무차별 곡선을 쭉 그어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접선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내 무차별 곡선이 그러면 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이 내 그 예산 제약선이 되는 어떤 그 무언가가 이제 내 어떤 효용이 맥시마이즈 되는 지점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잠깐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미시경제의 분석 도구나 이런 그 사고의 프레임들을 가지고서 결국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 관점에서의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풀어가는 그런 지금 첫 단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